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 하루의 모든 소림이 잦아들고 이제 고요함 속에서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돌리던 물레소리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빙글빙글 그 소박한 도구, 물레라는 이름 참 예쁘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실을 잡는 이 도구에 왜 물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을까? 물레방아처럼 물의 힘을 쓰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늘 밤 이 다정한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아주 조용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모든 탐구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 하필 그 이름일까? 단어의 이름이라는 게 종종 그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담고 있는 뭐랄까 화석 같거든요. 자료들을 보면요. 물레의 비밀을 풀 열쇠는 의외로 물이 아니라 회전이라는 그 움직임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일본어의 돌다라는 단어 마와루와 만나게 됩니다. 마와르랑 물레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전혀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닳고 다듬어지는지를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는 고대 한국어와 일본어가 갈라지기 전에 미음과 리을 소리가 결합된 회전을 뜻하는 어떤 공통의 뿌리가 있었을 거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공통의 뿌리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공통의 뿌리에서 두 언어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일본어의 마와르는 마와라는 회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루라는 어미가 붙어서 비교적 고대의 원형을 좀 딱딱하게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일종의 언어적 박제처럼 원형의 소리를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한국어의 물레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로 변하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한 자료의 분석을 보면 그건 효율성의 문제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레를 돌리던 그 좀 시끄러운 작업장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소통하려면 발음이 명확하고 부드러워야 했을 겁니다. 마와르라는 소리는 여러 번 끊어지고 힘이 들어가잖아요. 이 소리가 수백 년에 걸쳐서 마와르에서 물루레로 또 물레로 마치 혀가 물 흐르듯 유연하게 굴러가는 소리로 진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와라는 이중 모음이 우라는 단모음으로 응축되고 리을 소리가 강조되면서 훨씬 적은 노력으로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마와르보다 물레가 훨씬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에요. 마치 도구의 이름이 그 도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닮아가도록 진화한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세요. 일종의 소리의 인체공학적 설계랄까요? 그리고 이 회전, 둥근 모양의 코드는 생각보다 우리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자료들은 이제 미음과 리을의 조합, 즉 M 플러스 L이라는 이 소리 조합이 둥글게 회전하는 에너지를 뜻하는 핵심 코드였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그 조합 자체가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신체에서 가장 둥근 부분인 머리, 또 무언가를 둥글게 감싸며 이끄는 몰다라는 동사, 그리고 일본에서 머리나 꼭대기를 뜻하는 모리까지 이 모든 단어들이 아주 오래전 둥글다는 하나의 개념에서 뻗어나온 가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와, 물레라는 단어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무슨 언어의 DNA 지도를 보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소리로 굳어져 이름이 되었다니. 그렇다면 이런 원리다 물레만의 특별한 사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회전처럼 부드러운 움직임 말고 좀 더 힘이 들어가는 움직임을 담은 이름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직관이 정확히 다음 단서로 우리를 이끌고 있네요. 부드러운 회전의 정반대편에 있는 움직임, 바로 내리찍는 행위를 담은 단어 방아를 살펴보죠. 자료에 따르면 방아는 원래 발로 밟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온 이름이라는 분석이 아주 유력합니다. 잠깐만요. 밟다가 방아가 되었다고요? 이건 물레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변화가 큰데요. 비읍 받침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던 이응 받침이 나타났으니까요. 이건 어떤 언어학적인 원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전혀 무작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필연에 가깝습니다. 이걸 언어학에서는 비음화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용어는 잊으셔도 되고요. 그냥 소리가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밟이라고 발음하려면 입술을 꽉 다물어야 하죠. 소리가 안으로 먹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확실히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쿵쿵거리는 방앗간에서 이리 와서 밟아! 라고 외치면 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본능적으로 더 효율적인 소리를 찾아낸 겁니다. 입술을 닫는 무거운 비읍 발음 대신 입을 열고 코를 울려서 소리내는 비음, 이응으로 바꾼 거죠. 힘겹게 밟이라고 하는 것보다 방 하고 소리내는 게 훨씬 크고 멀리 울려 퍼지거든요. 일종의 음향적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셈입니다. 음향적 업그레이드라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 업그레이드가 왜 방아라는 이름에만 적용된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밟다라고 하지 방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차이가 바로 언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 현상은 방아라는 명사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굳어졌다는 걸 암시합니다. 즉, 방아를 찢는 그 시끄러운 노동 현장에서 소리쳐 부를 필요가 있었던 도구의 이름은 효율적인 방아로 진화했지만 비교적 조용한 상황에서 쓰이는 행위 자체, 즉 동사 밟다는 굳이 변할 필요가 없었기에 옛 형태를 유지한 것이죠. 필요가 진화를 만드는 겁니다. 와,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선조들의 활동사진처럼 느껴지네요. 한국의 도구가 한국의 행위에서 이름을 얻었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원리가 언어의 경계를 넘나들 수도 있다고 말해서 더 놀라웠어요. 일본의 절구, 우스 이야기 말이죠. 이 단어가 한국어 으스러뜨리다 와 연결된다는 가설은 솔직히 방아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하게 들리는데요. 네, 처음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철자가 아니라 소리의 질감입니다. 눈을 감고 곡물이 절구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딱딱한 껍질이 깨지고 알갱이가 갈라지는 그 거칠고 마찰이 심한 소리. 한국어 으스러뜨리다는 그 소리의 질감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소리가 바로 으스죠. 으스라는 소리의 핵이요? 그렇습니다. 자료들은 이 으스라는 소리의 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우스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첫째는 한국어의 음모음이 다른 언어에서는 흔치 않은 발음이라 언어의 경계를 넘을 때 가장 비슷한 소리인 우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둘째는 행위의 핵심 소리인 쓰가 먼저 전달되고 앞의 모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화되어 우스로 정착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으스러뜨리는 행위의 소리적 본질이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한국의 방아와 일본의 우스 모두 밟는 행위, 으스러뜨리는 행위라는 아주 구체적인 노동에서 이름이 탄생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의 소리와 동작이 그 도구의 이름으로 굳어진 거죠. 만약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두 언어가 아주 오래전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거나 혹은 도구와 함께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과 소리까지 함께 전파된 깊은 문화교류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레는 빙글빙글 도는 소리에서, 방아는 쿵쿵 밟는 행위에서, 또 우스는 사각사각 으스러뜨리는 소리에서 온 이름이었군요. 오늘 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던 단어들 속에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움직임과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물레는 딱딱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바꿔나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분석이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본어의 마와르는 변화를 거부하고 고대의 형태를 지키려는 보존적인 힘을 보여준다면 한국어의 물레는 마치 강물에 깎인 조약돌처럼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발음하기 편하고 듣기 좋은 소리로 둥글게 다듬어진 진화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보존하자는 힘과 더 편하게 변하려는 힘, 그 두 가지 다른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의 마와르와 물레가 된 거군요. 참 흥미로운 대비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질을 닮아가는 것일지도 모르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물들의 이름을 한번 가만히 불러보세요. 당신이 덮고 있는 이불, 머리를 받치고 있는 베개 같은 것들이요. 어쩌면 그 이름 속에도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오래된 이야기와 움직임이 숨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베개는 왜 베개일까요? 혹시 잠들기 위해 머리를 베다라는 행위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그 답은 이미 당신의 언어 속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겁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